이번 주 내내 판사 검사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판사 검사를 묶어서 공통점도 많잖아요. 굉장히 판검사들이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까? 뭐 사법부도 우리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런 거고 검사들도 우리는 처벌받을 일이 없어 절대 이런 태도거든요. 자. 이 판검사를 묶어가지고 판검사들의 태도나 그 마인드 보직할 말 있으시다면. 지난번에 제가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리듬 제도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용인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이제 허용된 집단 안에서 내면의 악마성을 가진 자들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가 그 공연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상용 검사였던가요? 네. 대북송금 이화영 부지사. 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 한 분이 그렇게 물었죠. 대북 송금했다는 액수, 날짜, 전달한 사람. 전달 장소, 그다음에 수령인, 왜 이 관련 공소장이 세 개인데 세 건이 왜 다 다르냐? 그랬더니 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좀 그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무죄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재판부가 정리해서 무죄로 판단하겠죠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엉터리 공소장을 쓴 증거가 나왔는데도 똑같은 사건인데 예. 세 번의 기소가 예.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했다고 그러면 행위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누구에게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른 거야. 그런 공소장 석장을 검찰이 만들어놨는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정리해서 무죄 판결을 수사가 하겠죠.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질문인데 그 얘기는 없고 그러면 무죄가 나겠죠. 기소당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인간적 좀 연민, 자기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2008년에 인혁당 재심 그 재건이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이 나서 그랬더니 이제 당시 사형 선고를 내려서 19시간 만에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법살인의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했고 13명 중에 1명 이일규 대법원 판사만 사형은 좀 심하다고 해서 반대했고 나머지 12명이 동의를 해서 사형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한 판사들한테 기자들이 몇 사람 찾아갔어요. 궁금하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자기도 알아요. 자기들도 아는데 허위자백을 한 사람들한테 유죄 판결을 해서 사람이 8명이나 죽었고 그 가족들은 평생 그래도 30년 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얼굴도 못 들고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끔찍한 피해를 내놨는데 하다못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이라도 할 걸 기대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찾아갔는데 변명 안 해요. 사과는커녕이고 변명도 안 해요. 아,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뻔뻔한 인간, 저게 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저럴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검사와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가 그래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이 한 건데 법은 내 거다. 이런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도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뭐 강제징용, 뭐 배상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과 요구는 안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일본인들에게 사과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런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따박따박 말 그대로 따박따박 받아내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저 사람들 저거 안 고쳐져요. 병이에요. 인간성 상실의 병에 이미 걸린 지 오래됐고 아니, 저는 그걸 폐가망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건만 폐가망신하면 예. 안 할 거예요. 그렇지. 네. 이런 거 하나 잡혀가지고 전례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단 한 번의 전례도 못 만들었어요. 사과가 필요한 전례, 처벌이 필요한 전례를 단 한 번도 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만들어낸 질병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저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폐가망신을 해야 변호사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폐가망신을 해야지.
그래서 엄청난 선례가 있어야 그다음부터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들도 그렇지만 판사도 그렇죠. 나중에 무슨 뭐 저 피고인에게 무죄 줬는데 그 사람과 특수관계인과 땅을 같이 샀다 이런 게 들통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판사도 10년에 한 번 내부적으로 평가받고 그럼요. 거기서 잘린 사람 없거든요. 예. 10년 그거 외에는 절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뭐 신선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비인간화되는 거죠. 인간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니까 뭘 해도 문제가 반대되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자 소장님. 좀 예. 나온다. 뭐 한국의 기득권층들이 뭐 수치심 뭐 이런 건 못 가져도 최소한 처벌 공권이 있어야 예. 법이라도 지키고 좀 조심하는 게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 한국에서 정치 독재 권력에 신여 노릇을 해왔던 권력기관들이 있는데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이었죠. 또 군부 독재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군대와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시대를 거치고 넘어오면서 검찰이 이제 권력의 주요한 도구가 됐는데 앞에 있었던 경찰이나 정보기관들은 자체 개혁을 못했어요.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혁신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개혁을 당한 겁니다. 사실상 이 권력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번에 사법부나 검찰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체 개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개혁을 시켜줘야 되는 대상인데 어쨌든 저는 이 사람들이 일단 선민 의식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뭐 선택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지배하는 최고 엘리트들이다. 뭐 이런 이제 선민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깽단 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언터처블. 네. 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냐? 감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언터처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나폴레옹 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뭔데 뭐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네. 전지전능감이랄까? 깜짝 놀랐네. 뭐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뭐 너 범죄자 만들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돼지은 놈 풀어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전지전능해. 그 사전 정의를 바꿉시다. 나폴레옹 정신병 말고요. 그냥 김건희병으로. 아, 김건희병. 하여튼 이건 병이죠. 네, 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판사들은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검사하고 저 볼 때.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고 기득권화된 세력이란 건 똑같은데 선민의식도 있는 건 똑같은데 이 판사들은 정치 검찰들이 던져준 이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 보니까 설거지 정신이 있어요. 이거 삐해. 삐. 발음 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은 1등 국민이고 판사들은 2등 국민이다라는 식으로 판사들 스스로를 조금 검찰보다 낮추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윤석열이 과거에 판사를 사찰했어요. 그 검사의 눈에 그렇다는 거 아닐까요? 검사의 눈에만? 이거 판사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판사들 스스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검사와의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찰을 해도 한마디 못 합니다. 찍소리.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대법원에서 뭐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검찰이 파트너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약간 아래쪽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자존감 같은 거, 자존심 같은 걸 좀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워낙 깡패같이 구니까 움츠려든 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근데 뭐 캐비닛이라는 소리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검사들보다는 조금 더 비겁하고 야비한 편이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설거지하는 삐. 집단이다. 삐.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이 판사들의 태도를 보고 저런 거는 느꼈습니다. 저분들은 누가 견제하지? 그러게요. 네, 삼권 분립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상호 견제를 해서 균형을 찾으라는 건데 이 사법부의 태도는 자기들을 어떤 식으로든 건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견제하는 거지? 검찰만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좀 큰 문제네. 어떻게 자기들은 견제를 받는 거지? 아무것도 견제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페르시아나 유럽에서나 이 판사의 독직 행위에는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했어요. 형이 보통 형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형을 내렸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왜냐면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단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사회는 이제 판사의 잘못을 단죄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게 독재 정권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양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외에는 사익을 위해서 그 법을 왜곡해도 그걸 단죄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죄를 안 받기 위해서 판사 사회에서 내세운 좀 문화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상원 수첩의 판사도 수거명단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거기에 무슨 의견 표명이 없어요. 그렇죠. 분노해야 돼. 대법관이라면 적어도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화를 내려면 지금 그렇죠. 이미 그때 화를 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요즘 이미 사법 뭐 개혁 뭐 판사 이게 나왔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있잖아요. DK라고 하는 거 저렇게 예, 천칭을 들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법전을 들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정의의 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검의 용도가 뭐냐 이거죠. 저 칼의 용도가. 예? 근데 그게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쪽에다 슬그머니게 올려주는 용도라고. 칼을 그건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게 그때도 이 사법적인 문제가 예? 그 개혁이 심각했던 거야. 인간 인상 있겠죠. 그 눈을 가렸는데 올릴 수 있을까 제대로? 우리는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 또 그래가지고 저거 사유가 지금 있죠. 말이 많아요. 저거 뭐야. 눈을 가려야 된다. 저거 좀 상을 아예 바꾸자라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눈 가리고 않고 있는 그 DK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조이다가 벗긴 건가요? 저기다 저 법전 딱 들고 있고. 네. 예. 칼 뭐- 대신 법전을 들었는데 그보다 더 큰 차이는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 예. 우리는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난 이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법만 잘 해석해서 법을 잘 적용하면 되지 왜 거기 양심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양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AI가 하자라는 지금 막 여론들이 비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뭐 천부 법관설 그죠? 판사 신수설 이런 것까지 막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지전능의 판사는 그 양심은 이제 외부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양심이 그래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너무나 사적인 양심이 작동하는 게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건 양심이 아니라 이 욕망이죠. 병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예요. 법- 내가 곧 법이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법은 차갑고 양심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법과 양심의 판정을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에도 뭐 눈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믿고 있는 거죠. 아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법은 차갑고 양심은 따뜻하다는 전제하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양심이 갈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저렇게 견제를 안 받으면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게 이러면 되나 부끄러워하고 아 이거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식의 이제 자격진 자책감 이런 것들이 드는데 그런 이제 압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경감되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법도 차갑고 양심은 더 차가운 사람들이 돼버린 게 지금의 이제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운전면허도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다시 해요. 맞습니다. 면허 좀 합격해도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법 그 법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너희들끼리 그러지 말고 공공이 알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의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예. 48살짜리가 14살짜리 임신시켰는데도 무죄 준 적 없는지 이런 거 판단해서 판사 자격을 국민이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조이대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나 같은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을 대법원장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에 기초해야 될 법인데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주무르고 있는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면 외국에는 판사를 검증하는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있죠. 외부에서 검증하죠,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런 제도를 그런 제도 도입하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않는 지금. 만들어야 되는 어. 거죠. 이번에 그럼 사법개혁에 근데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나요? 이번에는 없죠, 아직은. 없어요. 외국은 또 저는 국민참여재판도 하죠. 진짜 이런 경우에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AI가 판사를 한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AI한테 재판받는 거는 좀 그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하죠. 그건 안 되더라도 하죠. 적어도 AI가 이런 판사 심사 과정에서 이 형량이나 이제 재량권이 얼마나 좀 편차가 컸는지 이거 정도는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판단할 증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민주주의 걸맞는 사법 개혁이 일어나야 될 판에 왜 검증 시스템을 왜 도입 안 합니까? 아니 하려고 하세요. 해야 돼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읽어보시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 지금 없다고 아무것도 안 읽어보시고요 말하지 말고. 이번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제 오랫동안 논의된 사법개혁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 법원 없고. 내부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공적 심사 대상과는 완전 이건 우리 영역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그거 뭐 신경꺼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사법부는 예. 평가를 자기들 내부적으로만 예. 하고 외부에서는 우리를 건들지 마 이거거든요. 아니 암덩어리가 암을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칙에 따른다면 거기는 독재예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는 국회와- 대법원장 세상이에요. 거기는. 국회와 행정부, 시민사회에서도 판사 자격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통로를 만들어 놔야 모든 돼요. 공무원은 외부의 평가를 받거나 징계 방식이 있는데 거기는 없. 예.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는 없어요. 사법부는 자체적으로만 하게 돼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사법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자기가 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 최소한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거나 뭐 이렇게 내놔줘야 되잖아요. 네. 잘못했잖아요. 네. 잘못했는데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정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건들지 말라니. 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특검 조사 받았잖아요. 계엄 터지자마자 긴급 간부회의 소집해서 네. 계엄 중요 업무들 나눠줬다고 하는 게 주요 혐의죠. 근데 그 긴급 간부회의는 대법원장도 소집했어요. 같은 때. 한쪽에서 법무부가 긴급 간부회의를 하는 동안 조의대도 천대엽 등을 불러서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심야 긴급 간부회의를. 근데 지금 그 간부회의의 내용, 회의록 이거 전부 공개 안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말대로 삼권 분립이면 왜 거기서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왜 긴급 간부회의를 했겠어요.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거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사필 규정도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은폐되는 게 많은 시대가 나쁜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원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예컨대 그날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슨 논의들을 했는지, 계엄에 어떻게 협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나서 지기현 재판부가 배당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떤 것인지, 재판부에 배당된. 그다음에 수원지법 영장판사들이 수원지법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3명이 한꺼번에 오게 된 그 배경은 또 무엇인지, 지기현 탈옥,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이재명 후보 박탈 시도,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건 특검 수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요. 국회가 기껏 청문회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다는데도 아예 철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은폐하는 집단이 나쁜 집단이고, 진실이 이 사법부는 스스로 은폐되는 시대가 나쁜 시대인 거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제가 첫 번째 사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어떤 판결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게 잡혔어요. 근데 무죄가 났어요. 근데 무죄의 논리가 뭐냐면 판사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독립되어 있어서 그 권리 행사를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때 무슨 소리지? 이게? 기소 사유가 직권남용이거든. 네. 내가 유근 시인한테 뭘 시켰어. 근데 유근 시인이 했어. 하지 근데 마. 나는 유근 시인에게 뭘 시킬 권리가 없는 거야.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아닌 거야.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논리.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김건희가 누구한테 뇌물 받고 자리를 줬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식으로 독립되어 논리예요.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는 건 사실이야. 예. 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통하지 않아. 이게 논리예요. 그럼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석된 무슨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해야 받으면 돼요? 따라야 돼. 그 따르는 존재이지만 법관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법관은 인간이 아닌 거죠. 법관은 이런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완전히 독립된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그럼 법관들은 그럼 누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가정법으로 검사밖에 얘기를 할게요. 없어? 대법원장. 아니요. 대법원장은 누가 다스리냐고 그러면. 대통령.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의대가 지기현한테 윤석열을 석방시켜라라고 지시를 했거나 권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제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둘 다 무죄예요. 이 판례에 보자면 이 판례에 따르면. 예. 판사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존재한다 한들 그것이 먹힐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란 세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됩니다. 또 정치 검찰로부터도 독립시켜야 돼요. 아직 독립이 안 돼 있어요, 애들이. 거기에 예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치 검찰로부터 독립 안 할 겁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노예 선언이에요.
노예로 살아왔는데 계속 노예로 살겠다는. 그래서 밖에서 독립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저는 사실상 아니, 그- 사법부를 독립시키려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번에 조희대 씨가 그 세종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평지 풍파를 일으켰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말이죠. 고조선 발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역사에 등장하는 왕이 한 240명쯤 된대요.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시킨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한 420여 건 되는데 무시무시해요. 저 방법도 능지처참, 능지처사 막 이제 막 그런 식이에요. 거열형 뭐 이런 식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말이죠. 정말 무자비한 법 집행을 한 양반이 세종대왕이거든. 근데 그때는 주권이 권력이 다 왕한테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 민주주의니까 국민들한테 좀 주권이 있는 시대 아니에요. 무자비한 무엇인가가 작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근데 잠깐 한 가지만 좀 민주주의 방식에 맞는 네, 무자비한 한 가지만 좀 방식.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끝날 때가 된것 같아요. 김태형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법부가 검찰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 저는 거기에 약간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은 그런 게 없는데 검사와 판사들한테 뭐가 가능하냐면 넌 나중에 모델레가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 나중에 모델레라고 하는 이제 전관 변호사. 당내 희망이 있죠. 그들은 양쪽 다 전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서 동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이른바 검찰 정권이나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직장 상사들 사이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이제 검은 디자이너 가능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 여기서 이것만 잘해주면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연간 뭐 얼마짜리 이제 줄게 뭐 이런 식의 딜이 미래를 둘러싼 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놔야 돼요. 표정 변화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시나 읽어요. 딱 하나만 근데 질문.